서기 1645년 봄 창덕궁의 마당에는 낯선 긴장감이 흘렀다. 8패 만에 돌아온 사도세자의 부친 인조의 장자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귀환한 것이다. 그는 이국의 먼 하늘 아래에서 전쟁의 치욕을 견디며 살아남았고 이제 조선의 새 희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궁의 공기는 차가웠다. 아들의 귀환을 맞이해야 할 임금은 미소 한 줄 보이지 않았다. 귀국한 지 불과 석 달 세자는 침묵의 방 안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다. 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사관은 돌연히 세롯이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하지만 궁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달랐다. 그날 전하의 서재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이다. 누가 진실을 묻겠는가? 왕이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은 금지된 말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부자의 원하는 천륜을 거스른 죄라 하지 않았던가. 세자가 남긴 짧은 생애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애처로운 그림자였다. 그는 이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그것을 조선에 가져오려 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아버지의 분노와 조정의 두려움이었다. 조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새바람은 피로 물든 방 안에서 꺼졌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왕은 왕세자의 꿈을 반역이라 여겼을까? 그 질문은 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감추지만 피의 자취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한 왕세자의 비극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 한 사람의 슬픈 투쟁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 어떤 진실을 보게 될 것인가?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서기 1636년 하늘이 흐리던 겨울. 청나라의 군사들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덮쳤다. 왕인 인조는 남한 산성에 피신하였고 나라의 깃발은 눈 속에 꺾였다. 그해 초겨울 조선은 굴욕의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굴욕의 증표로 왕세자 소현은 부인 강씨와 함께 청으로 끌려갔다. 그는 16의 청년이었다. 조국의 패배와 백성의 굶주림을 두 눈으로 본 소현은 그날 밤 혼잣말을 남겼다고 한다. 조선의 수치가 오늘로 끝나기를.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다. 북경에서의 세월은 길고도 낯설었다. 중국어와 만주어가 뒤섞인 거리 서양 선교사들이 들여온 괴이한 기계와 천문 도구. 세자는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그는 포로가 아니었다. 그는 배우고 있었다. 청의 황제 순치와의 대화에서 그는 전쟁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칼이 아니라 제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유럽에서 온 예수회 신부를 만나 천문학과 지도를 배웠고 심지어 서양의 과학서 몇 권을 조심스레 품에 넣었다. 그것은 조선의 미래라고 믿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다. 그곳의 왕은 아직도 하늘의 뜻만을 믿었고 대신들은 예법의 틀을 신앙처럼 지켰다. 소현이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청의 문물을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세상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조의 눈빛은 냉정했다. 문을 열면 더러운 기운이 들어온다. 왕의 자식이 어찌 오랑캐의 풍습을 흉내내느냐. 그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갈라졌다. 세자는 뜻을 접지 않았다. 그는 청의 사신을 정중히 대하며 새로운 외교 방식을 모색했고 서양의 학문을 공부한 선비들과 몰래 모여 토론을 이어갔다. 그의 행동은 곧 이단이라는 낙인이 되어 조정에 퍼졌다. 궁중의 보수파 대신들은 인조의 귀에 속삭였다. 전하 세자가 오랑캐의 독을 마셨습니다. 그의 생각은 조선의 근본을 해칠 것이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후일 전하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왕은 갈등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군주로서의 두려움이 싸웠다. 그러나 권력의 무게는 언제나 사랑보다 무거웠다. 세자는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강빈과
세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아갔다. 그의 일상은 단정하고 성실했으나 왕의 시선은 점점 그를 피했다. 어느 날 세자는 일기에 짧은 한 줄을 적었다고 한다. 나라를 구하고자 돌아왔으나 나는 이미 나라의 적이 되어 있다. 그때부터 궁 안에는 냉기와 불신이 자라났다. 세자가 궁을 나설 때마다 누군가 그의 뒤를 밟았고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어 인조에게 전해졌다. 왕의 마음속엔 이미 씨앗이 뿌려졌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증오였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피해의 운명을 부를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날 왕의 손끝이 자기 아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기 1644년 봄이 막 저물 무렵 창덕궁의 뜰에는 불길한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왕세자 소현의 귀국이 기쁨이 되지 못한 채 조정의 공기는 점점 탁해졌다. 그해 초여름 궁인 하나가 몰래 궁 밖의 서원으로 편지를 전했다. 그 편지에는 세자의 언행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었다. 세자가 청나라의 사신과 자주 왕래하며 서양의 도구를 들여오고 있다. 심지어 신하들 앞에서 청의 체제에도 배울 점이 있다 하였다고 한다. 그 보고서가 인조의 침상에 올려졌을 때 왕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보수 대신 김유와 심기원은 곧장 상소를 올렸다. 전하인은 불충이옵니다. 세자가 청의 사상을 흠모하니 이는 곧 조선을 오랑캐의 손에 내어주는 행위와 다름없사옵니다. 왕의 눈빛은 흐려졌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그 무렵부터 세자의 거처에는 낯선 사람들의 발소리가 잦았다. 한밤중에도 누군가 창문 밑을 맴돌았다. 세자가 들고 있던 책 하나가 사라지고 다음 날에는 청에서 들여온 지도 몇 장이 없어졌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두려운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의 마음이겠지. 왕비 장렬은 남편의 불안함을 달래려 했다. 전하 세자는 단지 세상을 배우고자 하는 아이일 뿐이옵니다.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었다. 왕세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왕이 될 자가 오랑캐의 학문을 따르다니 그날 이후 인조는 세자를 대하는 말투에서 존칭을 거두었다. 아들은 이제 세자가 아니라 그 자였다. 조정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자라났다. 청의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세자를 찾아 인사를 올렸고 그 장면은 일부러 왕에게 보고되었다. 세자가 청의 사람들을 비밀리에 맞이하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보수파들은 그 소문을 부풀렸다. 전하 들으셨사옵니까? 세자가 이미 청의 황제와 밀약을 맺었다 하옵니다.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 한답니다. 근거 없는 말들이 진실처럼 쌓여갔다. 왕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곧 재앙의 신호였다. 세자는 그때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서양식 천문기구를 만들어 직접 보여드리려 했다. 이것으로 별의 움직임을 더욱 정밀히 알 수 있습니다. 농사에도 도움이 되옵니다. 하지만 왕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건 오랑캐의 마술이다. 그 말 한마디에 세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청의 지도를 펴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두려워하시는구나. 그러나 세상은 이미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며칠 뒤 궁인 하나가 세자의 말을 옮겨 인조에게 고했다. 세자가 새 시대를 열겠다 하셨다 합니다. 그 순간 인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새 시대라. 그러면 나는 옛 시대의 왕이란 말인가? 왕의 마음속에서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반역자다. 그날 밤 그는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다. 세자의 거처를 지켜라.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세자 곁에는 한 노신이 붙여졌다. 이름은 한득윤 오랜 세자 시절의 가르침을 맡았던 스승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가 감시자가 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그 무렵 대궐 밖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청나라 황제가
세자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 인조는 곧 폐위될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왕의 귀에는 이미 반역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조정은 음모의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누군가는 거짓을 꾸며내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진실을 몰랐다. 바로 그 음모의 중심에선 세자 자신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부서진 유리잔처럼 조각나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하기 전에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될 운명이었다. 서기 1645년 봄의 햇살이 아직 차가웠던 어느 날, 왕세자 소현은 아버지 인조의 부름을 받았다. 오늘 오후 어좌로 오라. 왕의 음성은 담담했지만 신하들은 그 속에서 불길한 그림자를 느꼈다. 그날 아침 세자는 침묵 속에서 옷깃을 여몄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오늘은 좋은 날이로구나. 그의 곁에 있던 강비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전하의 마음이 풀리셨을까요? 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도 언젠가는 내 뜻을 이해하시겠지. 정고가 지나자 세자는 서재로 향했다. 문 앞에는 무장한 넷이 둘이 서 있었다. 왕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검은 먹물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조의 손가락에는 피가 없는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들라. 세자가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 오랜만에 뵙습니다.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의 침묵 뒤에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렀다. 그대가 청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 세자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백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아는 학문입니다. 인조의 눈이 번뜩였다. 하늘의 이치라. 그대가 하늘보다 높다고 생각하느냐? 감히 그럴 리 없습니다. 다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한다 조선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왕은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책상을 쳤다. 먹물이 튀어 검은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대는 나를 부정하고 있구나. 청나라의 개들에게 물든 자식이여. 세자가 급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는 조선을 위해 배우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닿지 않았다. 왕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서재 안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문 밖의 시종들은 숨을 삼켰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얼마 후 문이 열렸다. 시종들이 들어갔을 때 세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바닥에는 먹물이 흩뿌려져 있었다. 왕은 말없이 문을 나섰다. 세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덮었다. 사관의 기록에는 단 3줄만 남았다. 이날 세자가 병으로 별세하였다. 왕이 크게 슬퍼하였다. 조정은 3일간 조를 행하였다. 그러나 궁인들의 입에서 전해진 이야기는 달랐다. 그날 서재의 벽에는 검은 얼룩이 남았고 그 얼룩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것이 먹물이 아니라 피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조는 그 방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다. 밤이 되자 강비는 남편의 시신을 마주했다. 눈을 감은 얼굴은 평온했으나 이마의 상처는 뚜렷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전하 왜 돌아오셨습니까? 차라리 청에 남으셨다면 다음 날 왕의 명이 내려졌다. 장례를 간소히 하라. 외부에 알리지 말라. 조정은 침묵했고 백성들은 수군거렸다.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지만 그 병이 무엇이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세자의 죽음은 조선의 봄을 멈추게 했다. 창덕궁의 뜰에선 바람조차 머뭇거렸고 궁녀들은 밤마다 낮은 소리로 기도했다. 그분의 혼이 편히 가시길. 그러나 진실은 갇혔다. 그날 이후 왕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고 서재의 문은 굳게 잠겼다.
사관들은 그 방을 침묵의 정각이라 불렀다. 그리하여 부자 간의 사랑은 역사의 피로 기록되었다. 조선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으나 그 아래에서는 한 왕의 손이 아들의 생명을 거두고 있었다. 세자의 장례가 끝난 지 불과 사흘 뒤 조정에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세자의 빈 강실을 신문하라. 그녀는 남편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은 그날 밤 내명부의 하인들에게 끌려갔다. 창덕궁 뒤편 어두운 정악에 갇힌 강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옷자락에는 아직도 남편의 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전하의 죽음이 어찌하여 제 탓이 두옵니까? 그녀의 울음은 담장을 넘어가고 까마귀가 울었다. 인조는 점점 더 불안에 잠식되어 갔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자의 그림자를 본다고 중얼거렸다. 신하들은 그 두려움을 결단으로 바꾸었다. 전하 강비는 세자와 함께 반역을 꾀하였나이다. 그 자손 또한 피를 나누었으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사옵니다. 왕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모두 다스려라. 그 한마디는 곧 조선에 또 하나의 피의 장을 열었다. 서기 1645년 5월 13일 강비는 영모의 혐의로 사약을 받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침묵했다. 임금께서 진실을 아시게 되는 날,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사약이 내린 그날의 하늘이 비를 내렸다고 했다. 세자의 세 아들 이석, 이필, 이흥은 각각 제주와 강화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그들은 겨우 10살 남짓이었다. 배를 타던 그날 막내가 울며 외쳤다. 아버지는 왜 돌아오셨나요? 그 울음은 바다 위에서 메아리 쳤다. 인조는 그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다. 조정은 세자의 이름을 금기어로 만들었고 그의 초상화는 불태워졌다. 사관에게 내려진 명은 단 하나였다. 그의 기록을 남기지 말라. 그의 여름 궁중의 분위기는 얼음 같았다. 누구도 세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살던 방의 시종들조차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 밤마다 그 전각에서는 이상한 바람 소리가 났다고 한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세자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 인조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창문을 닫고 낮에도 촛불을 켜두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끝은 늘 떨렸다. 신하들은 감히 물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알았다. 그 떨림이 죄책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 가을이 되자 조정은 다시 변화를 맞았다. 왕은 스스로의 불안을 덮기 위해 새로운 후계를 세웠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노라. 그 소식은 궁중의 한쪽을 안도시켰지만 또 다른 쪽에는 깊은 절망을 남겼다. 세자의 자손들은 더욱 멀리 더 혹독한 섬으로 보내졌다. 그의 겨울 궁중에 잠시 불이 났다. 불길은 순식간에 꺼졌으나 인조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시종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아이가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인조는 서재의 문을 다시 걸어 잠갔다. 그 방은 세자가 죽은 곳이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세자가 남긴 책과 서양의 지도는 먼지 속에 묻혔고 그의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백성들 사이에서 도는 속삭임이었다. 세자는 나라를 구하려 했고 왕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 말은 한 세대를 지나며 금기의 노래가 되었다. 왕은 이듬해 병을 얻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는 어딘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렸다면 나라가 어찌 되었을까? 그 물음에 답할 자는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리하여 한 왕의 손으로 시작된 피의 연쇄는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칼끝이 되어 돌아왔다. 왕의 두려움은 역사의 죄가 되었고 세자의 죽음은 조선의 어두운 유산이 되었다. 세자의 죽음이 있은 지 수백 년이 지났다.
그러나 역사는 아직 그날의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세자는 병으로 죽었다. 이 한 줄의 기록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조용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침묵을 명령한 듯하다. 후대의 학자들은 두 갈래로 갈렸다. 한쪽은 세자를 비극의 희생자로 보았다. 그는 청나라에서 새로운 문명을 보고 돌아온 조선의 미래를 앞당긴 개혁가였다는 것이다. 다른 한쪽은 왕권의 균열을 자초한 인물로 평가했다. 그의 언행이 너무 앞서 있었고 그 시대의 조선은 그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나라의 사신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다. 조선의 태자는 마음이 깊고 총명하였으나 그 부친은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 짧은 문장은 수백 페이지의 사서보다 진실에 가까웠다. 또 다른 사료, 연료실 기술에는 이와 같은 문장이 있다. 세자가 이국에서 돌아와 이단의 서책을 보였으므로 왕이 심히 노하였다. 그러나 이단의 서책이란 바로 서양의 과학서였다. 즉 그는 반역자가 아니라 시대의 이방인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세자의 행동이 경솔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아직 정치의 냉혹함을 몰랐고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소문을 막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가 살아남으려면 진실을 잠시 감추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끈 순수함이었다. 한양의 민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다. 세자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다 그 노여움을 샀다. 인조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세자가 청에서 배운 약재를 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독이라 오해하고 분노했다. 이 이야기는 정세는 실리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입을 통해 오랫동안 전해졌다. 그렇다면 세자는 단지 오해의 희생양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의 균형 속에서 사라져야 했던 정치적 인물이었을까? 만약 인조가 그를 살려두었다면 조선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더 일찍 근대를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 꺼져버렸다. 세자의 이름은 금기였지만 백성들은 그를 몰래 빛의 왕세자라 불렀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빛이 너무 일렁겼기에 조선이라는 오래된 성벽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 세자의 죽음은 결국 한 사람의 죄라기보다 시대 전체의 공포가 만든 결과였다. 조선은 외세의 침입 뒤에 흔들렸고 왕은 두려움 속에서 안정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택했다. 그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희생자가 되었다. 만약 세자가 청에서 머물렀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의 역사학자들도 쉽게 답하지 못한다.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 이후 조선은 다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다. 세자가 보았던 세상의 빛은 꺼졌고 그 공백은 150년 뒤 서양의 포성으로 메워졌다. 그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그가 보았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자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밤 속에서 새벽을 먼저 본 사람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새벽은 너무 일렁겼고 왕의 눈에는 그 빛이 불길처럼 보였다. 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은 다시 긴 침묵의 시대로 들어갔다. 그의 이름은 역사책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오랫동안 궁궐의 벽에 남았다. 왕 인조는 생애 마지막까지 서재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방은 세자가 숨을 거둔 곳이었다. 밤마다 그는 그곳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 아이를 잃고 나라를 얻었단 말인가. 그의 죽음 후 후대 왕들은 세자의 명예를 조심스레 복권시켰다. 영조는 세자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냈고 정조는 그를 시대보다 앞선 사람이라 칭했다. 그러나 복권된 이름이 그의 억울함을 씻어준 것은 아니었다. 세자의 무덤 위에는 아직도 바람이 매서웠다. 그가 꿈꾸었던 나라는 문을 닫았고 조선은 다시 오래된 관습 속으로 잠들었다. 그리고 200년 뒤
세자가 두려워했던 그대로 서양의 대포와 전함이 조선의 바다를 열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보았던 길이 틀리지 않았다. 역사는 언제나 늦게 울린다. 왕은 두려움 속에서 아들을 잃었고 아들은 진실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비극은 한 가족의 파멸이자 한 시대의 경고였다. 권력은 언제나 사랑보다 강하지만 그 사랑을 잃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그 비극이 단지 옛 궁궐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이성을 삼키면 진실은 언제든 다시 죽는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자의 영혼은 역사의 문틈에서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언제나 패자의 입술에 남는다. 그 이름 소현세자. 그는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왕세자이자 가장 먼저 새 세상을 본 조선의 아들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진실을 위해 무엇을 잃을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의 또 다른 숨겨진 비극을 다음 편에서 만나보세요.